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취소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변호인의 참석 여부와 구인영장 집행 등을 놓고 종일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심사가 열리면 변호인단이라도 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서류 심사로 진행하면 변호인단이 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사실상 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 영장을 법원에 반납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사를 그대로 진행할지 아니면 신문 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지 다시 구인영장을 발부할지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일단 내일로 예정됐던 심사 기일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열리지 않는다면서도 서류 심사 형태로 결정되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내일이라도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자료와 법리 등을 검토해 신문 절차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내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강제로 이 전 대통령을 영장심사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특별한 경우엔 당사자 없이 검사와 변호사만 참석해 영장심사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는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검찰이 집행해 당사자를 법정에 데려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이 모두 명백하게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히면 통상 서류만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심사 포기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는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변호인단은 출석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법정 영장 심사 없이 서류 심사로 결정하겠다고 내일 법원이 결정하면 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 밤이나 모레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법정 영장 심사 일정을 다시 잡는 경우엔 모레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법정 영장 심사가 열리더라도 불출석 의사를 밝힌 전직 대통령에 대해 다시 구인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가 아닌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의 금품 전달은 대선을 몇 달 앞둔 2007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을 시켜 서울 방배동의 건물 주차장 등에서 최 회장으로부터 5번에 걸쳐 모두 5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최 회장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최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몇 차례 골프를 함께 쳤습니다.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최 회장은 골프를 치다 대운하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청탁을 했습니다. 이후 대보건설은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으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해 2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12년 7월 4대강 사업에서 공을 세웠다면서 대보건설 임원 2명에게 석탑 산업훈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5억 원에 대해 사전 수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던 상황에서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 조사에선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이 전 대통령 개인의 민원 해결소 역할을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청와대 총무기획관실과 법무비서관실 공무원을 동원해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지원하게 시킨 게 대표적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이명박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이명박을 구속해야 한다고 밝힌 핵심 이유가 바로 조직적 증거인멸과 말맞추기인데요. 역할을 나눠서 허위 진술 연습까지 했다고 하는 거 보면 참 각하는 꼼꼼하다. MB는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또 연습을 했다는 시점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라고 해요. 그럼 이게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불법이고 위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평소에 계속 준비를 해놓는 거죠. 이것은 진실이다. 이것은 나는 거짓말이 아니다. 지금 그 검찰 수사에 나온 상황들을 보면 이명박이 다스에서 비자금을 형성해서 정치자금화해서 그것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던 그것이 쭉 유지되어 오다가 대선을 앞두고 그거를 본인에 의하면 나는 큰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걸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명박이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스에서 관계된 불법 자금, 정치 자금 모으던 그것들을 스톱을 시켜요. 대통령 나가기 전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대통령을 꿈꾸기 때문에가 아니고 사실은 그 시기에 현대그룹에 대한 비자금 조성 특검이 들어갔어요. 그 특검이 들어갔었을 당시거든요. 그러면서 현대그룹에서 관계된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나오고 시작하고 검사들이 그 자료들을 파헤치면서 다스에까지 이게 쭉 가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2006년 그때 그 단계에서부터 이미 증거인멸에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였고요. 아, 그러면은 그 국밥 먹으면서 조사받았던 그때 이미 쫄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2006년도부터 이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증거인멸을 준비하고 시도를 했고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특검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누구예요? 지금 중앙지검에 계신 분들이에요. 윤석열 지검장.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박영수 특검 있죠. 국정농단 특검. 이 박영수 특검도 그 당시에 특검에 소속돼 있었고요. 윤석열 지검장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 팀들이 현재 수사하는 주체인 거예요. 12년 동안 내공을 열심히 쌓았겠는데. 이를 갈았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수사를 하다 중간에 흐지부지 됐거든요. 이명박이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물 건너간 상황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이명박은 증거를 은폐시키는 작업을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이렇게 말맞추기를 시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다스가 만들어진 80년대가 이명박의 돈으로 시작을 한 거라고 지금 검찰에서는 밝혔어요. 그래서 다스라는 회사가 시작할 때부터 대부기공이 시작할 때부터 이명박의 돈으로 시작을 했고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던 건데 2006년도까지 오면서 어마어마하게 그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정치자금을 다스를 통해서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이제 대통령 선거 앞두고 특검이 들어가고 하면서 겁이 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꼬리 자르기가 들어간 거죠. 이게 이명박이 한 짓이 수사기관으로서는 정말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참고인으로라도 경찰이나 검찰에 한번 소환이 되면 제일 먼저 주의를 주는 게 사건 관련자들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안부 확인차라도 연락하지 말라고 해요. 이게 전체 사건 그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괜히 오해받는다. 그래서 이 사건 관계자들이 지금 현재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주요 혐의자가 누구고 그리고 참고 진술인들이 누구 있는데 이분들하고는 되도록이면 연락하지 마라. 괜히 연락했다가 오해받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굉장히 난처해진다. 그런 주의를 먼저 주거든요.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건 관계인들끼리 이렇게 짜맞추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괘씸죄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박히는 건데. 2006년부터 예. 증거인멸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1996년 4월 총선에서도 다스 자금을 동원해서 이제 리서치 회사에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었잖아요. 이때도 이명박은 리서치 회사 대표하고 형 이상은에게 허위 증언을 할 것을 계속 말맞추기를 그때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96년부터라고 쳐도 2006년까지 10년이에요. 네. 은폐하고 인멸할 게 너무 많아. 다 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 반증이 저는 용법빌딩에서 나온 그 5년치 자료도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증거는 완벽하게 인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사실 이게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졌냐 하면 양재동에 가면 현대기아차 사옥이 있어요. 네. 예, 큰 트윈빌딩. 예. 원래는 현대자동차 사옥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옆에 똑같은 거 건축 허가를 이명박 서울시장이 내줘요.
그게 서울에서 톨게이트 들어올 때 항상 보이는데 네, 정말 제일 예. 디자인 정말 못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구림의 끝장이죠, 진짜. 그때 현대그룹의 그게 굉장히 큰 사업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사옥을 만드는 게 그렇게. 그런데 그거를 이명박이 서울시장일 때 그거를 허가를 내주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검사들이 뒤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불거지니까 본인이 그거를 증거인멸을 시도한 거고요. 이제 김제로 게이트라고 그러는데 원래 좀 김제로 게이트는 아니고 이거 다시 이름 붙이면 이명박 게이트가 맞을 것 같아요. 그 당시부터. 그 당시 수사 라인업이 박영수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으로 수사를 총지휘했고요. 윤석열 지검장이 그 당시에 수사팀이었어요. 일선 검사. 한동훈 3차장도 수사검사였고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 있죠. 이분이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수사 단계를 조절을 했고요. 이 핵심 인물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윤석열 지검장을 비롯해서 그 MB 수사팀은 한 명 한 명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MB 전문가들이겠네요. 그러면 다수 전문가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선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 당시에 수사가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된 게 그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담당자가 의문의 자살을 해요. 근데 자살한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예, 네. 그 당시에 의문의 자살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살을 당했는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명박 부하였죠. 그 사람이 자살을 하면서 이 수사가 흐지부지 된 케이스였는데 그러니 12년 동안 이제 이 보충된 증거 자료들 그리고 이번에 2차에 걸친 압수수색에 의한 자료들 어마어마하게 쌓였을 거라고요. 그리고 항상 그 삼성동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말 맞추기를 하던 이때부터는 다스의 주인은 김재정, 이상은이다. 다스와 이명박은 무관하다. 이거를 뭐 거의 외워라. 이렇게 던져주면서 세뇌 교육까지 시키고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다스 임직원들한테는 별도로 말 맞추기 교육 시간을 따로 가졌다고 하죠. 근데 결국에는 그 교육을 받은 임직원이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입사하자마자 3개월 만에 알았다. 누군가는 입사하고 이틀 만에 알았다. 이러면서. 아니 사실 내가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이 회사 사장이 누군지 이거를 굳이 직원들한테 주입식 교육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살 만한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바보 같은 짓이 아닌가. 이렇게 드러난 사건들이 사실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증거인멸의 우려. 그러니까 이런 교육까지 시켰다는 것까지 밑에 이제 김백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불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정말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라도 잡아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이 만든 거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번 한 20여 시간 조사를 했죠. 네. 이때 검찰에서는 해도 너무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올 만큼 이명박이 조사를 받는 동안에 지나치게 모르겠다. 나는 모른다. 이 모르쇠 전략을 구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MB 입장에서는 진짜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사건의 실체적으로도 그렇고 검찰이 질문하는 것 중에 혐의를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라도 인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가 다 무너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다른 사건들과 분리될 수 있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 이 정도는 다른 사건들하고 커넥션이 크지 않기 때문에 떨어뜨려서 인정하더라도 뭐 핑계거리가 있을 줄 몰라도 나머지 뭐 뇌물이라든지 그 비자금이라든지 다스와 관련된 건 지금 제기되고 있는 혐의 중에 단 하나라도 인정하는 순간 나머지가 도미노처럼 싹 다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뭔가 김윤옥에 대한 것만 윤옥이 너 먼저 들어가. 아 지금 이명박한테는 뭐 이윤옥 뭐 이시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생존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관련해서 오천 살인 사건 의혹을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명박 정권, 이명박이 서울시장이었던 그 시절부터 대통령이던 그 시절까지 일어났던 의문사들이 만약에 이 뇌물건하고 다시 연결된다는 그 자기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이명박은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그 공포의 수준이 우리가 추정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체면이고 나발이고 마누라고 뭐가 없는 거지. 일단 무조건 부정하고 제 마지막까지 버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에이킨 건프 140억 원에 대해서 누가 봐도 공짜로 할 수 없는 건데 너무 명백한데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건 사실 자기 얼굴이 부끄러워서도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도 사실은 이 에이킨 건프가 공짜로 변론을 해줬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에이킨 건프가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뇌물 준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뇌물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심장인 거죠. 이게 공짜로 해줬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까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사는 거 더하기
제일 중요한 다스 지키기가 있는 거예요. 다스를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에이킹캠프가 그때는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이야 그쪽이 뇌물죄로 걸리든 말든 상관없고 그렇게 가는 거죠. 이거 자체가 박근혜가 해왔던 수많은 행적들 중에 박근혜가 주장하는 변론하는 내용들 보면 저것들도 분명히 저건 뇌물인데 저거 국정농단인데 그거를 떳떳하게 변론을 하거든요. 이랬다라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명박도 이거 자체로만 봐도 뇌물인데 이거를 본인은 떳떳하다라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뻔뻔함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런 건 정말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거냐. 사실 타고나지 않으면 정말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에이킹검프 건도 그렇고 영포빌딩에서 나왔던 그 지하의 자료들 있잖아요. 이 자료들이 검찰에서 대통령실에서 작성된 문서는 모두가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문서의 양식이나 기재사항 등으로 볼 때 명백한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 문서다. 왜냐하면 그 직인이랑 다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성자에 대한 조사도 끝난 상황인데 이명박은 문서가 자기네 빌딩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이건 조작된 문서다. 나와 상관없는 문서다. 그러면 자기가 상관없는 문서를 왜 자기 빌딩에다가 그렇게 숨겨놨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의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명박 관련된 주변 자료들을 쭉 그동안 학습을 해오다 보니까 이명박이 굉장히 범죄에 대해서 천재적이고 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철학자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명민하게 굉장히 스마트하게 움직였다고, 돈에 대해서만은 스마트하게 움직였다고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의 이명박은 그거하고 무관한 것 같아요. 완전히 정신적으로 멘붕인 거지. 그래서 지난주에 검찰에 출석하는 그 순간 이미 정신은 이미 다른 나라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세울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법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제가 주장했던 그 이상주라는 그 삼성전자 전무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움직일 수 있는 판을 짜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한테는 그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에이킹검프가 무료 변론을 해줬든 뭐 다른 데서 내 소유로 있던 이명박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이명박이잖아요. 영포빌딩이. 그러면 그 영포빌딩에서 어떤 청와대 문서가 나왔든 그게 내 재직 시절에 작성된 문서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내 발언이 중요한 거지. 부끄러움이 없나? 그 부끄러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하고 연관됐는데 거기에 부끄러움이 왜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부정을 하면서 전체적인 재판까지 가는 시간뿐만 아니라 재판 그 자체도 최대한 시간을 길게 연장시키는 전략 말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전략을 짤 시간이 필요한 거죠. MB한테는. 지금 검찰에 출석하는 그 순간 너무 쫄아가지고 가슴이 사막처럼 말라버렸어요, 진짜. 그동안 수많은 언론에서 많이 다뤄왔지만 이명박의 성공신화라고 알려졌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명명백백하게 범죄 형태였다, 범죄자였다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인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요, 이명박은 현대그룹에서 직원 생활을 하다가 사장까지 갔죠. 사장 회장까지 갔나? 네, 그러면서 그 하청업체의 자금을 갖고 그 하청업체를 차려서 그 자금을 갖고 시장도 하고 대통령까지 한 성공한 흑수저.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명박이 지 실력으로 현대건설 사장이 됐다고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 많죠. 그 당시 태진아가 현대사를 바꿨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당시 현대건설 사장 와이프가 외도를 하는 바람에 현대건설 사장 자리에서 쫓겨난 그 당시 사장 자리에 당시 부사장이었던 이명박이 그냥 운 좋게 그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 사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 현대차그룹 회장인 정몽구하고 짬짬이가 대단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렇게 현대건설 사장이 된 이후로 정몽구 회장하고 이명박하고 2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 동생 하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대건설을 비롯한 현대그룹 전체의 건설 사업을 정주영 회장이 기획을 하고 그 기획안을 집행을 할 때 손발 역할을 해줬던 게 이명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동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의 모든 건설 사업이 돌아갈 때 정몽구와 이명박이 그렇게 사이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죽고 난 이후에 현대차그룹을 차지하게 되면서 현대차그룹에 대한 이명박의 이해가 남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이 그리고 나서 현대건설 대표를 지내다가
정세용 현대자동차 회장과 뜻이 맞아서 하청업체 설립을 제안을 받고 여기에서 이제 다스를 만드는 겁니다. 다스의 전신을. 그러면서 김성우 전 다스 사장에게 실무 작업을 지시해서 87년에 큰형과 천안명의로 다스를 설립을 하게 합니다. 이게 밝혀진 사항이에요. 검찰 수사 결과. 다스뿐 아니고 뭐 가평, 별장, 옥천 임야, 뭐 이천동 상가, 부천 공장 등등등이 다 차명이다. 친인척 명의를 빌린 MB의 차명 재산이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가도급 업체에 다스가 허위 일감을 주는 방식으로 비자금 339억 조성했고 이명박이 이 중 상당액을 정치권을 입진을 다지는 데 쓴 거예요.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하는데 비자금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지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필요할 때마다 언론인들에게 촌지를 사용한 거죠. 이 돈은 아까 언론에게 뿌립니다. 월 4천. 예, 그런 식으로 돈을 뿌렸고요. 여론조사 등 선거 비용, 그 다음에 동료 국회의원에게도 또 뇌물을 줬어요. 어딘들 안 줬겠나. 그 다음에 이시영의 전세보증금, 결혼비용 이런데 다 이 비자금을 사용한 거예요. 개인적인 용도로도 많이 사용한 거죠. 이거 뭐 굉장히 좀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거는. 아들이 조 단위의 매출을 나오는 기업의 전무인데 전세금을 부모가 아직까지 마련해 줘야 되는 이런 현실. 얼마나 그 부모 사랑이 지극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MB가 대통령이 될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그 당시 수사 검사 등등이 이제 쪼여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 증거인멸을 지시를 시작을 한 거고요. 이제 정호영 특검이 120억 원 횡령 사건 격리 직원 그 건을 적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묻으라고 한 게 이명박이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자기가 100년 만년 대통령 할 줄 알았나? 어떻게 그런 짓을 그렇게 겁없이 했는지. 지금 그 영법빌딩에서 나왔다는 기록물들을 봐도요. 불법 사찰 문건이 나온 것 중에 보면은 사찰 대상에 4대강 반대 환경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전교조, 진보교육감, 종교계, 공영방송, 연예계 인사, 인터넷 커뮤니티, 야권자치단체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등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또 우리 방송에 많이들 나오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때 당시 항상 처음부터 우리가 실명을 쓰지 않고 방송을 했던 이유. 아무도 모르는 주택가에 이렇게 녹음실을 만든 너무 많은 정보를 누설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당시에 다 되게 무서웠던 시절을 다시 돌아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네. 오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가끔 푸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새벽에 녹음실에서 나오면 건장한 남자들이 주위에 서성거릴 때. 왜냐하면 주택가에 그런 사람들이 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새벽에.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었다. 아, 저는 그러면 그런 위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새벽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이명박에 관계된 거는 사실 그동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방송을 안 듣는 분들은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명박 그러면 셀러리맨으로 시작해서 기업 임원, 회장, 사장회장, 그다음에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너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아, 그렇죠. 셀러리맨의 신화. 그리고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모양새까지. 이 완벽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시스템. 이거를 이렇게 포장을 했었는데 사실 검찰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검찰은 이명박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자리에 있었든지 간에 인생의 목표는 하나. 자기의 차명 재산을 지키는데 온 몸을 다 바쳐서 발버둥을 쳤다. 라고 검찰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명박의 혐의가 2007년 검찰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됐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명박 측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방치됐던 과거 수사에 대해서 만시지탄의 감정을 내비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지검장을 포함해서 검사들이 과거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그렇게 내보내지는 않겠다. 라는 그 각오를 다졌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원래 벌일 예정이었는데 이명박 측에서 그 출두를 거부하고요. 구인영장은 발부가 됐는데 네. 거기에 거부를 하고 안 나가겠다라는 뜻을 밝히자마자 법원에서는 그러면 영장 실질심사가 22일 날 오전 10시 반에 있었던 것을 취소하겠다. 나도 안 해. 아, 나도 안 해. 삐졌어. 그러고서 나도 안 해. 그러면서 22일 날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겠다고 법원에서는 지금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는데 아마도 서류 심사로 끝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를 끝내고
공무원 퇴근 시간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이명박 구속 카운트다운 들어간 이 시점에 이명박이 실검에 오르면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클릭하게 되는 순간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국내 제1회 테마파크 에버랜드가 위치한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입니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호암미술관 등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포곡읍의 5개 리에 걸쳐 이건희 회장과 삼성물산 소유의 땅이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SBS는 이 땅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이 지역 등기부 등본에 오른 실소유자들을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2029필지, 1248만여 제곱미터, 약 378만 평의 삼성 관련 토지를 찾아냈습니다. 필지별 지번을 지도에 하나하나 맞추는 이른바 매핑 작업을 거쳐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 개인 소유의 토지는 565개 필지, 631만 제곱미터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물산 법인 소유 토지는 1386개 필지, 588만 제곱미터로 47.2%입니다. 나머지 2%가량은 이건희 회장이 친척 등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SBS 탐사보도팀은 이 땅들의 공시지가를 확인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조사해서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인데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쓰는 객관적인 토지 가격입니다. 특이한 점은 에버랜드의 중심부 415만 제곱미터, 약 126만 평은 개별 필지들이 하나의 가격으로 묶여 움직였는데 지난 2014년까지 제곱미터당 8만 원대 낮은 가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테마파크여서 에버랜드와 자주 비교되는 서울랜드의 공시지가는 같은 시기 에버랜드의 5배였고 같은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의 땅값도 에버랜드보다 3만 원 이상 비쌌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일랜드 공시지가는 20만 5천 원, 경기도 포천의 서운동산도 9만 원으로 에버랜드보다 더 비쌌고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경기도 연천의 한탄강 유원지가 에버랜드와 같은 8만 원대였습니다. 공시지가를 흔히들 관리한다는 표현을 써요. 낮은 상태가 좋은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그냥 크게 주변과 상관없이 크게 오르지 않도록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게 일반적인 패턴들인데요. 기업 보유 부동산은 유원지의 접근성과 인지도, 브랜드 가치 등 모든 면을 고려할 때 에버랜드의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그래서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 기준가가 잘못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나 지자체가 걷어들여야 될 세수에 비해서 원래 걷어들여야 될 세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걷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경률 회계사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에는 에버랜드의 기업 가치를 낮추는 게 이재용 부회장의 이해관계에 전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중에 제일 핵심적인 게 토지의 가치를 낮추는 거였을 텐데 이걸 이제 공시지가를 3분의 1 토막 내면 그 기업 가치는 상당히 낮아지죠. 당시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자, 최근에 여러분들 SBS 보도 보셨습니까? SBS 보도에서 용인, 특히 에버랜드 등 해가지고 공시지가가 이상하다.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랑 연관이 있더라. 뭐 이런 보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 보도에 인터뷰하신 분, 아는 분이 나와서 제가 거기 나오시는 분 중에 김경률 회계사하고 선대인 소장은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역시 또 뭐 이분들이 또 활약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지방선거 출마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시면 우리 연 끊어요 라고 해서 지금 선대인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대인입니다. 예, 선대인 소장님은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소장님이십니다. 자기 이름 걸고 하는 참 민망한. 뭐가 민망해요? 저는 너무나 당당한데. 그러니까요. 제가 민망해서 그래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그렇지. 요즘 바쁘시죠? 예, 뭐 용인시장 예비 후보로 얼마 전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지금 용인시장은 자유한국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삼성 이야기를 그것도 용인에서 이거 잘못 건드리면은 이거 선거에서 분명히 저는 떨어진다고 봐요. 어쩌려고 이렇게 무모한 일을
저는 선거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아니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저는 시민들의 판단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촛불혁명까지 만들어낸 시민들인데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삼성이 아무리 강하고 또 힘이 세다 한들 시민들이 이미 그냥 숨죽여 지내던 시민들이 아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이 있으면 그 악을 걷어내야지. 네. 그 악 때문에 숨으면 되겠습니까? 역시 용자. 네. 자, 그러면은 소장님과 함께 이제 하나씩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그 SBS 보도를 보면 네. 기본적으로 용인의 그 삼성의 땅이 굉장히 많더라. 엄청 많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대략 어느 정도냐면은 여의도 면적의 4배? 4.4배. 이게 이제 380만 평 정도 되는 거죠. 378만 평. 확인한 게 한 380만 평이고요. 네. 실제로는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최대한 찾느라고 찾았는데 다 못 찾은 것 같고 거의 그래도 한 90%, 95% 정도까지 찾은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여의도 면적이 4배라고 그러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용인이 서울하고 거의 비슷하다면서요. 면적이. 예, 면적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프로? 서울시 면적이 2%가 넘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10평, 20평 집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380만 평이면 네, 어마어마한 거죠. 서울의 작은 구의 한 반 정도 이렇게 네. 느끼면 보시면 돼요. 그럴 수 있죠. 그 네. 정도. 네, 그 네. 땅이 있는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용인에 제 장모님 네. 산소도 용인에 있거든요. 용인에 가면 그 묘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속으로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거기를 가려면은 뭐 기본적으로 에버랜드나 이런 게 있어갖고 네. 이 중에 삼성 땅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에버랜드만 삼성 땅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네. 근데 지금 보도를 보니까 사실은 내가 삼성 땅을 막 받고 다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해치고 다녔을 거예요. 아마. 네. 네. 이제 이 땅이 삼성 에버랜드의 땅, 그러니까 에버랜드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삼성물산의 이제 소유로 돼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절반 정도 조금 안 되게 삼성물산 법인의 땅인 게 있고, 또 절반 조금 넘게는 이건희 회장 개인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이제 한 380만 평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땅이 있을 수는 있죠. 네. 땅이 있는 게 문제는 아닌데 이게 이제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지가. 네. 그 얘기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공시지가가 희한하게. 네.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처음에 공시지가라는 건 물론 뭐 기본이 되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이게 낮아서 삼성한테 이득될 게 있나? 네. 근데 왜 삼성은 일부러 공시지가를 낮게 책정했대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씩 한번 풀어보시자고요. 네. 일단 공시지가라는 게 뭐예요? 공시지가라는 것은 우리가 재산세를 낸다거나 또는 증여세, 상속세 같은 걸 낼 때 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실제 거래 가격이 이제 기본이 되긴 하는데 보통 실제 거래 사례가 잘 없을 때는 이 땅의 가치가 얼마냐 이걸 매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산세를 매길 때 이 땅을 얼마짜리로 볼 거냐 이렇게 이제 감정 평가를 해서 그걸 이제 공시지가라는 걸 정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이게 정하는 절차는 약간은 이제 복잡한데요.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합니다, 매년. 그러면 한국감정원이 소속 감정평가사들한테 지역별로 할당을 하는데 이 감정평가사들은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걸 조사를 합니다.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삼성 에버랜드다 그러면 삼성 에버랜드라는 요 한 380만 평 땅 중에 표준이 될 만한 땅 하나를 골라서 요거에 이제 공시지가라는 걸 매기면 그 주변 필지가 수천 개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문제가 된 땅은 한 2,000개 넘는 필지거든요. 그러면 한 개 필지를 정해 놓으면 그 주변 땅 2,000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이거는. 개별 공시지가를 이제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게 기초제자체 예를 들어서 여기 같으면 용인시에서 최종적으로 이걸 이제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이제 확정을 해서 이걸 가지고 재산세를 매기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네. 공시지가가 기준이 돼서 세금을 그렇죠. 내는데 어차피 용인 에버랜드는 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네, 네. 그럼 용인 에버랜드의 공시지가가 낮아야만 일단 세금을 덜 내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공시지가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특히 도시에 사는 분들일수록 갖고 싶어요. 뭐 그거는 예 꿈과 현실에서는 차이가 있으니까. 혹시 소장님 땅 있어요? 저는 땅 조금이라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에이, 그러게 없으면서. 저는 강아지를 좀 키우는데 예. 좀 넓은 마당에서 이렇게 뛰어놀게 하고 싶어서 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뭐 그럴 수는 있죠. 한 50평만 네. 있어도 되는데. 네. 음. 50평만 있어도 사실 뭐 개 한 100마리는 키우겠네요. 자, 쉽게 말하면 그래도 이제 집은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집에 대해서 매년 이제 재산세라는 걸 내잖아요.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 비슷한 게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주택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랑 이제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집에 대해서는 공시주택 가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네. 공시지가도 그렇고 공시 뭐 주택 가격도 그렇고 네. 이게 기준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실거래가는 일단 아닌 거고. 자,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요. 실거래가하고는 다릅니다. 그 최소한의 가격 사실 그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가격이 가깝죠. 왜냐하면 그 세금을 매길 때 이제 이른바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과세 당국 입장에서 보면 또 정부에서는 그래도 실제 가격만큼은 좀 덜 매겨줄게. 그래도 요것만큼은 내야 돼. 이런 가격인 거죠. 최소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삼성동 집할 때 사실 2배의 가격에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팔린 가격이 공시 주택 가격의 한 2배 이상이니까. 2배 반 정도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27억이었는데 팔린 건 64억 뭐 이런 정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이런 공무원들 재산 공개 신고할 때 네. 어디에 있는 주택은 실제보다 훨씬 더 비쌀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요. 예.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 둘째 사이 집, 그 이서현 씨 집이 공시 주택 가격은 뭐 90억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은행에서 실제로 담보 잡아서 대출해 줄 때는 몇백억씩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만큼 가치가 된다라고 봐준 그렇겠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보통 시세보다 낮게 잡혀 있는데 그래도 대다수의 그 수도권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평균 한 70% 정도 시세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토지 공시지가는 대략 한 30% 정도밖에 안 잡혀 있어요. 거래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그렇구나. 네. 그런데 삼성과 이건희 회장의 땅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낮게 잡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네. 보도를 보니까 네. 지금 이건희 소유 삼성 소유의 땅은 네. 2014년 이전에는 제곱미터당 8만 원대인데 이게 뭐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 개념이 좀 없어서 그런데 네. 실제로 이제 다 같은 용도의 무슨 뭐 같은 놀이공원이라든지 네. 이런 거 비교해 보니까 턱없이 낮더라. 일단 그거죠. 일단 서울랜드 비하하면 대략 한 5분의 1 수준이고요. 5배. 그다음에 용인 민속촌이 한 12만 원 넘어가는데 그거보다도 싸고요. 3만 원 비싼 거죠. 예. 물론 위치상으로 보면 용인이 조금 더 서울의 핵심부에서 멀다고 볼 수도 있지만 땅의 가치로 보면 테마파크 1위잖아요. 에버랜드가. 그런 땅이 용인 민속촌이나 서울랜드보다 가치가 더 떨어진다? 파주에 한일랜드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죠? 네. 거기가 20만 원이에요. 제곱미터당. 2014년에. 예. 근데 거기보다도 낮게 돼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 테마파크 중에서는 가장 잘 돼 있고 그렇죠. 가장 좋은 데가 에버랜드인데. 그러니까요. 여기랑 비슷한 곳을 찾았더니 한탄강에 있는 유원지였어요. 그게 경기도 연천에 있는데 접근성은 훨씬 떨어지잖아요. 왜냐면 에버랜드는 지하철도 가잖아요. 맞아요. 일단 그런 데가 있는 줄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도 9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랑 가격이 같게 맞춰놨다는 건 삼성이 얼마나 공시지가를 눌러놨다는 것을 뜻하고 거꾸로 보면 예.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어찌 보면 제대로 공시지가가 매겨졌다면 냈어야 될 재산세라든지 각종 부담금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적게 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궁금증이요. 네. 이건 나라에서 한다면서요. 네. 일단 공시지가 자체가. 네, 네. 근데 그거를 삼성이 힘으로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이때 그게 궁금하네. 그러니까 이건 뭐 삼성의 힘으로 꼭 누른다 이걸 뭐 자세한 건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는 적은 없죠. 없죠. 근데 우리가 삼성에 보이지 않는 힘은 다 느끼고 있잖아요. 아주 뭐 가까운 예로 SBS가 그렇게 심층 탐사 보도를 해서 그 많은 시청자들이 반응했고 또 SNS에서도 화제가 됐는데 포털에 단 한 줄도 안 걸렸잖아요. 김어준 총수가 이건 포털 메인에 하루 종일 걸려 있어도 아깝지 않은 뭐 기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루 종일은 그냥 하루 종일 내내
단 1분도 노출되지 않았던. 요즘에 SBS 하는 네. 거 보면 삼성 광고 포기한 듯한 이상. 삼성 안 받을래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이번에 취재팀 취재를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가 이제 제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재팀하고 이제 계속 중간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안 그래도 삼성이 이 기사를 이렇게 중간에 알아서 무마를 시키거나 또 이 보도를 못하게 또는 축소하게 할까 굉장히 좀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하여튼 심층적으로 크게 잘 보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상 94년도하고 2014년도가 거론이 되는데 네. 일단 94년도에는 폭락했다고 해요. 네. 공시지가가. 네. 삼성 에버랜드 땅이 94년 이전 비해서 94년에 한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공시지가가. 예, 공시지가가. 그러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씩 뭐 다른데 공시지가 올라가는 것처럼 조금씩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다가 2015년이 되면 갑자기 이게 또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2014년까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시지가가 굉장히 억눌러져서 낮게 평가돼 있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산세라든지 뭐 부담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낼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그러면 94년에는 왜 떨어졌냐? 96년에 이제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승계 작업을 이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했다고요? 네네. 그래서 이 삼성의 계획은 뭐였냐 하면 이미 이제 이미 다 현실화됐는데요. 삼성 이건희 회장은 또는 그 일가는 삼성 주요 기업에 대한 지배권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하나도 안 갖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삼성 에버랜드라는 회사는 사실 가족 회사처럼 돼 있고요. 삼성 이건희 회장하고 삼남매의 지분이 이제 굉장히 높게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삼남매의 지분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96년에 삼성이 전환사채라고 해서 그 주식을 굉장히 헐값에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이 달린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걸 이제 발행할 때는 상대적으로 상장이 안 돼 있었던 상태이니까 이걸 요 회사의 가치가 되게 싸게 인수할 수 있도록 굉장히 이제 가치가 낮게 평가되도록 했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공시지가라는 걸 상당히 떨어뜨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시 에버랜드라는 것은 기업 가치 상당 부분이 더 넓은 토지니까 그 땅값을 떨어뜨리면 사실은 전환사채를 싸게 발행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아,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전환사채가 실제 가치보다 굉장히 저가 발행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고요. 일종의 이제 승계의 꼼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알려져 있는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한테 64억 원만 증여하고 16억 원만 증여세를 낸 상태에서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에버랜드의 지분들을 대폭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버랜드하고 삼성생명으로 연결되는 그 지주회사 개념. 일종의 지주회사처럼 기능하도록 해서요. 거기 지분들을 가지고 이재용이 삼성그룹 내에 이제 다른 기업들의 지배권을 넓혀가는 이제 포석으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삼성 에버랜드 땅은 그냥 뭐 삼성그룹의 여러 토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토지입니다. 에버랜드 놀러 가셔가지고요. 에버랜드의 땅에서 한 좀 집어오면 그것도 돈인데. 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우리 마당에 놓고 이거 에버랜드 땅이라고. 아니 제가 사실 그 뭐 여담인데 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뭐 총각 때나 이럴 때 데이트할 때 에버랜드 놀러 가잖아요. 네. 놀이기구도 가장 세련됐고 네. 제일 재밌어. 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다른 데 가면 놀이기구가 너무 시시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 네, 네. 에버랜드가 그냥 어떤 어린이들의 꿈의 선망의 대상 이런 개념인데 그렇죠. 사실은 흑막에 가려진 어마어마한 것인 거죠 지금. 삼성의 모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자, 그때는 그랬는데 90년대 중후반은 바로 이제 이재용의 승계를 위해서 삼성 에버랜드의 가치를 좀 낮게 유지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이제는 2015년에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왜 달라지냐? 2014년 5월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이 경영권 승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이제 이 그 그룹 승계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삼성 에버랜드가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는데 사실 제일모직이 더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삼성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을 흡수하듯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근데 또 간판을 바꿔 달아버립니다. 제일모직으로. 에버랜드가 핵심인 회사인데 제일모직의 간판을 그냥 사용해버리고요. 이른바 간판 세탁을 하는 거죠. 에버랜드는 워낙 이제 이재용 그 이건희 회장 일가의 가족 회사라는 게 딱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제 세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버랜드의 가치가 훨씬 높게 평가되도록 이제 합병을 해버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굉장히 높은 상태로서 이제 제일모직이 합병이 된 거죠. 그러면 제일모직은 여전히 이제 이재용의 지배권이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높은 상태죠. 그 다음에 2차 작업 들어간 게 뭐냐? 바로 삼성물산하고 합병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2015년 중반에 7월에 그때 뭐 엘리엇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막 그랬었죠. 그러면서 삼성물산 합병건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떠들썩했었던 건데요. 이때 삼성물산을 합병할 때 역시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자산가치 모든 면에서 한 3배 이상 큰 회사입니다. 근데 실제로 합병할 때는 비율을 거꾸로 제일모직이 3배 이상 가치 있는 회사다라고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삼성그룹 차원에서 굉장히 웃기는 짓을 하는데요. 삼성물산이 이상하게 막 강남의 알짜배기 재건축 단지에서 제발 우리 아파트 수주해 주세요. 막 이러는데도 우리 그거 안 합니다. 이렇게 막 발을 빼요. 그래서 삼성물산은 수주액을 막 줄이고 매출을 막 줄이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 다 부동산 경기 막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부동산 경기 막 살리면서 다 건설업계 주가가 막 날아갈 텐데 삼성물산만 희한하게 막 떨어져요.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제일모직은 거꾸로 이제 가치가 높다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모직은 뭘 해줄 거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역시 제일모직으로 탈바꿈된 삼성 에버랜드 땅의 가치를 올려주는 작업 아니었겠느냐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200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5년까지 이 15년에는 이제 폭등시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에버랜드 공시지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뭐 가치가 확 변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웃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그걸 공시지가를 또 뻥 튀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얼마나 뻥 튀겨졌는데?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은 이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라는 건 세금 내는 사람의 납세자의 반발을 감안해서 웬만한 뭐 개발 호재가 있지 않는 한 갑작스럽게 몇십 %씩 변동을 못 시키거든요.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요. 네, 그래서 매년 뭐 한 3%, 4%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삼성의 땅은 약 80% 이상 뛰어버립니다. 한 해 만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그 작업을 담당했던 감정평가사가 이제 SBS 보도를 통해서 이제 말한 거는 이렇습니다. 전에는 380만 평이 넘는 땅, 약 400만 평의 땅에 대해서 표준지가 딱 하나 설정돼 있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근데 이걸 용도별로 한 7개 정도로 나눠버립니다. 2015년에. 나누면서 대부분의 그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 끌어올려 버려요. 최고 많이 끌어올린 데는 약 한 5배 정도 끌어올려 버립니다. 네. 누가요? 난 그게 궁금한데 진짜. 아니 그래서 이게 그 SBS 이제 보도를 보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제 물으니까 해당 감정평가사가 이제 했다는 설명이 그냥 이제 삼성 땅에 이제 실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좀 무리가 되지만 한꺼번에 그렇게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2011년부터 그렇게 작업을 해왔던 분인데 갑자기 2015년에 무슨 마음이 생겨서 갑자기 끌어올린 거냐 이거죠. 되게 웃긴 게 지금까지 공시지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너무 이상하다고 했어. 네. 그러다가 어떤 특정 시점이 되니까 너무 낮았기 때문에 끌어올린다는 논리를 만들어내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뭐 그 전에 있던 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이상하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억눌려 있던 땅값이 갑자기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갑자기 그렇게 폭등을 해버리냐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이런 사례가 전국에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제가 그 아는 감정평가사들을 통해서도 물어봤지만 이렇게까지 갑자기 한 해 만에 팍 튀어오르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상하네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누가요라고 물었잖아요. 결국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국토교통부하고 네. 한국감정원 네.
그리고 영희 씨도 포함되죠. 영희 씨도 뭐 최종적으로는 네, 당연히 포함되죠. 그러면 그 지점들에서 삼성 관련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추론을 해보자면 그 시점에 우리가 이제는 뭐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잘 밝혀졌지만 이재용 회장 또 삼성그룹 쪽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청와대에 굉장히 많은 청탁 로비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삼성이 이제 그룹의 힘을 동원했을 거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삼성 에버랜드가 핵심이 되는 제일모직이라는 회사가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의 가치가 이만큼 크다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그 이전까지는 싸게 유지해왔던 땅값을 올려서 제일모직이 갖고 있는 이런 부동산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걸 위해서 하나의 이제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바로 공시지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공시지가는 물론 그게 실제 거래 가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전체 이제 부동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또는 높게 평가하는 일정한 근거를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땅이 있다고 치면 그 땅을 팔 게 아니고 왜 그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여기서 평생 살려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 공시지가가 낮은 게 더 유리한 거잖아요. 세금 문제가 있어서. 네. 근데 지금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팔 땅이 사실상 아니기 때문에 네. 저가로 유지되는 건 어쩌면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걸로 끄시면. 네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폭등을 해.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만 따지면 네. 이게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토지 소유주의 반발 때문이라도 이렇게 확 올리는 건 사실 불가능한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이 소유한 땅이 공시지가가 갑자기 80% 이상이 뻥 뛰었다고 하면 삼성이 반발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정상적으로만 하면 반발을 안 해요. 이게 문제라는 희한하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 SBS 첫날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제 반박 자료랍시고 이제 냈는데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주요한 그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의 제기 안 했다 그런데 이의 제기 여러 차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이의 제기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러면 그 삼성이 이야기했다는 그 이의 제기는 뭐냐? 이 공시지가가 처음에 확정되기 전에 실무자선에서 이거 왜 이렇게 높게 나왔느냐라고 이제 따졌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랬을 거라고 봐요. 실무자는 이제 그 삼성 수뇌부의 그런 이제 기획 의도를 모르고 그냥 이제 이게 높게 나오니까 아이고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좆됐다 싶은 거죠. 내가 실무자인데 갑자기 올라서 재산세를 확 내게 생겼어. 예, 그러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제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막 따졌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야, 회사에서 진짜 웃기다. 야, 너 가만히 있어. 이유는 실무자한테 알려줄 수 없지만 야, 괜찮아. 나도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사실 국토부에다가 그렇죠. 아무 이의 제기를 안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예, 상황이. 네. 왜냐하면 아까 거꾸로 제가 이런 걸 추정하는 이유는 실무자들이나 실제로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전체 그 수뇌부의 그러겠죠. 기획의들을. 예를 들면 제일모직하고 합병되기 전 삼성물산이 자신들은 기업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제 아파트 수주 물량을 막 줄이고 매출을 막 줄이는 걸 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진짜 이상하다. 막 건설 사업을 포기하려나 보다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 나중에 이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작업한 건데 그게 몸담고 있는 그냥 일반 직장인들은 모르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사실 당시 제일모직의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원이 눈치도 없이 네. 눈치가 좀 있으면 이렇게 네. 처음에는 아. 이거 안 되는데 막 걱정을 당당하면서 나름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지령이 내려왔겠죠. 야, 그거 가만히 있어. 그 직원은 삼성이 참 따뜻한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뭐 제일모직 삼성물산 이거 이야기 등장하고 이게 이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국민연금 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에는 박근혜가 그런 식으로 주도를 해가지고 사실 밀어준 거거든요. 경영 승계에 있어갖고 이걸 이제 또 뇌물이냐고 보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2015년 정도면은 박근혜 정권 때니까 전 정권 차원에서 누군가가 박근혜 지시에 의해서 밀어줬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릴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기획으로 시작했지만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기획하고도 맞물려 있는 건지 아니면 삼성이 그냥 중간 어느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국토교통부든 한국감정원이든 또는 개인 감정평가사든
또는 뭐 용인시든 뭐 이런 식의 어느 단계에서 그냥 손을 대서 움직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자면 예. 보통 일반인들 또는 웬만한 기업들은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에 개입할 수 있는 힘이 없죠. 대부분 없죠. 네. 보통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걸 뭐 그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뭐 손을 거의 못 대고요. 뭐 나름대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정해지면. 근데 그런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뭐 큰 폭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80%씩 올라가는 뭐 이런 상황이 잘 벌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 공시지가나 공시주택 가격 올라가는 건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관용적인 게 뭐냐면 어차피 재산세 몇만 원 더 내거나 몇십만 원 더 내는 정도인데 자기 집값은 그래도 지난해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올렸어도 한 5% 올렸어. 자기 집값을 높게 평가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제기를 잘 안 해요. 오히려 그래서 공시지가나 공시주택 가격 올리는 건 의외로 이렇게 저항이 크진 않아요. 예. 그렇다고 해도 갑자기 이 많은 땅에서 세금을 많이 부과받도록 누군가 공시 가격을 한 해에 막 80, 90% 올렸다. 그럼 웬만한 사람은 수용 안 하죠, 그걸. 근데 진짜 막강한 삼성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 한 번을 안 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공시지가가 높고 낮음이 네. 이익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떤 네. 그 사람의 그 토지를 쓰는 용도에 따라서는.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물가 대비해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일반적인 과정을 겪는데 네. 공시지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는 그 느낌이 좀 섬찟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상한 게 뭐냐면 삼성이 에버랜드 땅은 그렇게 주변에서 갑자기 확 폭등을 하는데 그럼 주변 땅값도 그렇게 올라가느냐? 물론 이제 삼성이 에버랜드가 쓰는 땅하고 그 주변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이제 땅하고는 분명히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가치가 다를 수는 있지만 패턴은 좀 비슷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 땅들은 그냥 점진적으로 그냥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냥 공시지가가 점진적으로 한 해에 몇 %씩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럼 왜 삼성 땅만 갑자기 확 뛰어버리느냐는 거죠. 그것도 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네. 이제 선대인 소장님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요. 시민들을 믿고 갑니다. 사실 용인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의외로 굉장히 보수화된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용인에 이제 3개 구가 있거든요.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가 있는데요. 수지, 기흥 쪽은 좀 도시화된 지역이에요. 근데 처인구는 이제 사실 용인의 원류이기도 하면서 여전히 농촌 지역이거든요. 농촌 지역의 특성상 고령층이 많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죠. 에버랜드가 있는 건 이 처인구 농촌 지역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처인구 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 삼성이 에버랜드 이런 땅값 문제를 제기하면 사실 어쨌거나 이 용인을 먹여 살리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인식을 할 텐데 왜 괴롭히냐 뭐 이런 식의 그러겠죠. 이제 깊이 안 들여다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본인들한테 사실 별 득도 안 되지만 네. 그 국정농단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사실 이용해 먹고 막 이런 부분이 더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도 문제를 사실 이걸 처음 살펴보게 된 것도 그겁니다. 삼성이 에버랜드 땅을 가지고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느냐, 사회적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살펴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낮게 잡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고 실제로 2014년까지는 되게 낮게 잡혀 있었던 게 맞아요. 근데 갑자기 2015년에 팍 뛰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왜 이럴까 이제 봤더니 바로 이제 이건희 회장 쓰러지고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하고 맞물려 있었던 것으로 이제 상당히 의심되는 정황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사실은 공시지가가 2015년 이후로 많이 뛰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실제 가치에 비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낮게 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영권 승계 작업 직전에 각종 증권사들에서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다라고 막 띄울 때 추정했던 삼성 에버랜드 땅의 가치는 대략 3조에서 4조 원 정도였거든요. 지금 그 에버랜드 땅은 그렇게 공시지가를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9천억 원이 아직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가치보다는 여전히 낮고 여전히 제대로 이야기하자면 실제 가치에 따라서 또는
적어도 아파트 수준의 그런 시세 반영률을 한 70%를 감안해서 세금을 낸다고 하면 훨씬 더 냈을 재산세를 적게 내고 있는 것도 맞죠. 그리고 그 이전 20여 년 가까이 삼성은 재산세를 굉장히 적게 냈다. 예. 네. 그러면 국토교통부하고 한국감정원 용인시에 네. 이 삼성이 이런 일을 작업을 하게 되면 네. 그냥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공무원들이 네. 사회봉사한다고 삼성이 나라를 구하는 기업이니까 우리가 싸게 네. 해줘야 돼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작업 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참 명백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어떤 한 사람이 주도해서 이걸 낮춰야지 이런 식으로 됐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떤 압력들을 행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한번 이제 공시지가가 어느 계기로 해서 이제 떨어지도록 이제 삼성이 예를 들면 만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담당 실무자들은 그냥 그 전해에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그 전해에 이어서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 뭐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작업도 크게 뭐 어떤 땅의 용도 변경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면 그 전에 해왔던 작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냥 몇 %씩 이렇게 증가시키는 식으로 가는 게 다 무난하게 일처리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해당 감정평가사가 이유야 어찌됐든 2011년부터 삼성 땅을 맡아서 평가를 해왔던 분이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2015년에 네. 그분 적치면 되겠네. 80%씩 막 뛰었다. 그런데 이제 SBS 보도를 보니까 그분은 직접 인터뷰를 응한 것 같진 않고 뭐 어떤 식으로든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삼성에 관련된 보도 중에 최근에 나온 게 갤럭시 S9 네. 이게 우리 한국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며칠 느낌인데 미국에서 벌써 1+1 50% 할인 행사라고 있어요. 그게 보통 100만 원 정도에서 네. 되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이 갖는 그런 거 있죠.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해. 우리는 삼성 망하라고 바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삼성그룹의 이건 일가 지분이 5%가 아직도 안 되죠. 그렇죠. 삼성전자의 지분, 일가들의 개인 지분은 아직 5% 안 되고요. 저는 정확하게 알았었는데 합병 당시에 이건희 회장 지분은 한 3%인가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로만 따지면 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전체의 3분의 2 정도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정도인데 거기에 자기들 지분이 이제 5% 이하. 네. 뭐 조금씩 변동이 있겠죠. 뭐 3.4%, 5% 이렇게. 네.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삼성을 지배하고 있고. 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의 대표 상품인 갤럭시 S 시리즈를 한국에서는 제값 받고 팔고 외국 나가면 반값이고 이런 식인 거죠. 네.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한국에서는 제값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바가지 덤태기 네. 씌우는 가격이 좀 그것이 사실은 그게 가깝고요. 원가죠. 네. 외국 나가면 이제 되게 싸게 파는 거고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삼성은 자기네들이 어차피 뭐 이거 경영권 승계라든지 팔 계획이 없었을 때는 최대한 땅값을 억눌려서 재산세 적게 내고 있다가 경영권 승계를 하려고 보니 이 가치를 좀 올려야 되겠네 싶을 때는 또 갑자기 이제 뭐 공시지가를 폭등시킨 것 아니냐. 그걸 자기네들이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점에 맞춰서 분명히 공시지가가 갑자기 폭등했다. 이건 진짜 이게 합리적으로 참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런 방식의 네. 이제 부도덕함이 있고 또 네. 왜 그 현대나 다스 같은 기업들은 보면은 네. 사실은 협력회사라고 해놓고 네. 차명이나 뭘로 이렇게 자식 상장도 안 된 회사 조그맣게 하나 정의선도 그렇게 했고 네. 지금 다수도 보면 협력사들 중에 사실상 이명박 것이 있잖아요. 일감 몰아주기를 막 해가지고 그쪽에 재산을 엄청 불린 다음에 상속세 같은 걸 상당히 피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다른 회사를 먹는 방식으로 정말 부도덕한 짓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네. 재벌들의 일반적인 행태인데요. 이재용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아까 제가 90년대 후반에 64억 원 정여받아서 그 돈 가지고 처음에 에버랜드 지분 확보하고 그걸 뿐만 아니라 계속 이제 뭐 삼성 SDI 같은 거 또 삼성생명 이런 비상장 주식들의 지분들을 헐값에 사는 방식 또는 한편으로는 비상장 상태에서 이제 일가들의 지분을 많이 그렇죠. 확보한 상태에서 상장을 시키고 나서 그룹 차원에서 일감을 몰아줘서 갑자기 기업 실적을 좋게 만들고 주가를 펌프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뻥튀기해서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또 다른 기업들을 사거나 또는 이제 핵심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그런 식으로 그렇죠. 해온 겁니다. 그리고 이걸 따져보면 이제 이재용의 지금 재산 가치가 거의 뭐 한 7, 8조 이상 되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만약 이제 64억 원을 가지고 부술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신출 기몰한 재테크의 기재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네. 그 오뚜기가 더 각광을 받았던 게 그렇게 해서 상속받으면서 1,000억이 넘는 상속세를 냈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용 이야기를 다시 하면 98년에 진짜 골 때리는 게 이상한 일들이 그때도 또 뭐 하여튼 삼성과 관련해서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하고 그 3남매가 삼성 에버랜드의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라든지 신주 인수군보 사채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받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게 시세에 비해서 너무 헐값이에요. 근데 이 3남매보다 앞서서 우선적으로 이 회사채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선량하신 건지 다 권리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재용하고 이 3남매한테 순서가 돌아와요. 그래서 값에 다 인수를 하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네. 그런 식이에요. 삼성이 이렇게 지배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런 엄청난 기업인데 네. 우리 선대인 소장님 힘드시겠어요. 저는 제가 용인시장에 도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용인시장에 도전하는 것도 부패의 고리를 끊고 한편으로는 예산을 제대로 써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국가 차원에서 마찬가지지만 지역 차원에서도 저는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게 굉장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삼성을 괴롭힐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삼성이 자신들의 품질과 기술력을 가지고 국제 무대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승장하고 성공하는 것, 그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오히려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삼성이 한편으로는 거기에 따른 어떤 사회적 책무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기업으로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제대로 내야 되고 법적 절차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자기네들은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비자들한테 초과이윤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핸드폰 가격 비싸게 매겨서 초과이윤을 착취한다든지 또는 내야 될 이런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있다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자기네들 유리한 방식으로 가치를 갑자기 또 뻥튀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그때마다 국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고 또 시민들한테 세금 혜택으로 와야 될 게 그걸 이제 자기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식으로 사용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자신들이 세금적 책무를 다 해야 된다 하고 나서 정정당당하게 실력 발휘해서 기업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야.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는 삼성 같은 그런 민간 기업들이 그런 사회적 책무를 해야 될 사회적 책무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즉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그걸 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갖추고 또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금들을 가지고 용인의 예를 들면 시민들의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 수준을 올리는데 그 세금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공시지가를 그동안 낮게 유지해와서 덜 걷어들였던 재산세만큼 사실은 시민들이 더 부담하게 하거나 예를 들어 주민세가 용인시 경우에는 최근 몇 년 사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쓸 수 있는 돈들을 못 쓴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국민의 건데. 근데 이 돈이 작은 게 아닌 게 제가 최소로 추정해봐도 지난 20여 년간 1,000억 원 이상 저는 재산세를 응당 걷었어야 될 걸 낮은 공시지가 때문에 못 걷어들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충기 문자 논란 그리고 이건희 차명 계좌에 세금을 얼마를 붙이네, 추징을 얼마를 하네 이런 논란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공시지가 이 부분을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조정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특혜잖아요. 네. 누군가에 의해서 특혜를 받는 상황을 우리는 버젓이 목도를 했고 그걸로 세금을 덜 내는 상황까지 온 거니까 이 부도덕한 기업에 사실은 삼성전자가 부도덕하다 이런 게 아니라 삼성 이건희 일가가 부도덕하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는 삼성은 계속 나가도 좋지만 건전하게 기업 운영하고 사실상 능력이 되는 CEO가 운영하는데 기업의 리스크가 이재용 같은 실력 없는 CEO가 운영하다가 리스크가 커지면 결국엔 또 다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이상 묘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삼성 관련 2심 재판에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 집행유예로 이제 풀려났잖아요. 근데 그 핵심적인 논거를 보면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이전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하는데 이제 뭐 찬성해 준 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공시지가가 폭등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그 시점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방식으로 다 작동을 했는데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그 2심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대법원 가면은 네. 더 가중 처벌될 수도 있다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최종 판결에서 좀 재판부가 그 2심 재판부의 정말 어이없는 그런 이제 판단을 받아들이지 말고 최종 대법원 재판에서 제대로 좀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공시지가가 이렇게 움직인 데 대해서 철저한 조사 또는 경우에 따른 수사까지 그렇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착관계들이 있겠어요. 그 단단한 고리를 끊어내야만 사실은 이게 납세정의, 저세정의, 경제정의까지 다 포함되는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고생하셨고요. 이제 또 전쟁터로 나가시는군요. 이건희의 지역에서 이건희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선대인 소장님. 열일하시네요. 자. 예, 하여튼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용인의 지인이 있으면 선대인이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예비 후보로 나온 것을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용인 시민이라면 더더욱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또 뭐 여론조사 같은 게 걸려면 잘 응답해 주셔서 선대인이 정말 시민들의 민심을 잡고 있구나 이런 걸 좀 확인시켜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은 문재인, 용인은 선대인. 그렇죠. 라인이 딱딱 맞네. 자, 알겠고요. 또 다음에 또 뭐 이런 비슷한 게 있으시면 좀 급하게 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삼성 에버랜드가 위치한 용인시 포고급 일대 공인중개소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2000년대 초부터 개발 호재가 잇따랐다는 겁니다. 먼저 서울과 세종을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포고급을 통과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용인 지역을 지나는 구간의 착공 시기가 확정된 뒤로 에버랜드 주변 땅값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제경보고 신호은지 유은리 여기 분당 나가면 도로변이요. 그쪽이 많이 올랐죠. 서울을 중심으로 인천과 경기 지역을 순환하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도 역시 포고급을 관통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특히 에버랜드에서 불과 2km 남짓 떨어진 곳에 나들목을 건설하는 안이 확정되면서 주변 땅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100% 넘게 올랐죠. 100% 넘게? 이제 포곡 중학교 이름이 트리플 뒤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 IC가 생겨요. IC가 확정된 것도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하죠. 2013년 개통한 용인 경전철도 에버랜드 입구까지 들어가면서 교통 편의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에버랜드 주변 땅의 공시지가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보통 서너 배, 많게는 6배까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에버랜드 내 공시지가는 2배도 채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낮은 공시지가 때문에 삼성이 보유세 같은 세금 납부에서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이 그래서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얻은 이득이 얼마 정도일지 따져봤습니다. 땅에 매겨지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데 삼성 용인 땅의 필지별 이용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대부분 나대지 상태로 가정해 종합합산 방식으로 계산해도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얻어 홍순탁 회계사와 계산해봤습니다. 2014년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8만 5천 원이 적용된 126만 평, 1200여 개 필지를 대상으로 이건희 회장과 당시 제일모직의 보유세를 계산하면 각각 33억 원, 39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서울랜드와 같이 제곱미터당 42만 5천 원으로 매겨졌다면 이 회장 보유세는 171억 원, 제일모직은 198억 원으로 합쳐서 300억 정도 늘어납니다. 공시지가가 12만 원이었던 한국민속촌 수준만 돼서도 이 회장은 47억 원, 제일모직은 55억 원으로 세금이 느는 걸로 추정됐습니다. 에버랜드와 이건희 회장을 합산하여 연간 30억 원 정도 보유세를 절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년 동안 낮게 유지되었으니까 그 효과는 수백억 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생존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관련해서 오천 살인 사건 의혹을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명박 정권, 이명박이 서울시장이었던 그 시절부터 대통령이던 그 시절까지 일어났던 의문사들이 만약에 이 뇌물건하고 다시 연결된다는 그 자기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이명박은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그 공포의 수준이 우리가 추정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체면이고 나발이고 마누라고 뭐가 없는 거지. 일단 무조건 부정하고 제 마지막까지 버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에이킨 건프 140억 원에 대해서 누가 봐도 공짜로 할 수 없는 건데 너무 명백한데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건 사실 자기 얼굴이 부끄러워서도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도 사실은 이 에이킨 건프가 공짜로 변론을 해줬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에이킨 건프가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뇌물 준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뇌물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심장인 거죠. 이게 공짜로 해줬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까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사는 거 더하기 제일 중요한 다스 지키기가 있는 거예요. 다스를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에이킨 캠프가 그때는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이야 그쪽이 뇌물죄로 걸리든 말든 상관없고 그렇게 가는 거죠. 이거 자체가 박근혜가 해왔던 수많은 행적들 중에 박근혜가 주장하는 변론하는 내용들 보면 저것들도 분명히 저건 뇌물인데 저거 국정농단인데 그거를 떳떳하게 변론을 하거든요. 이랬다라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명박도 이거 자체로만 봐도 뇌물인데 이거를 본인은 떳떳하다라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뻔뻔함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런 건 정말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거냐. 사실 타고나지 않으면 정말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에이킨 건프 건도 그렇고 영포빌딩에서 나왔던 그 지하의 자료들 있잖아요. 이 자료들이 검찰에서 대통령실에서 작성된 문서는 모두가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문서의 양식이나 기재 사항 등으로 볼 때 명백한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 문서다. 왜냐하면 그 직인이랑 다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성자에 대한 조사도 끝난 상황인데 이명박은 문서가 자기네 빌딩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이건 조작된 문서다. 나와 상관없는 문서다. 그러면 자기가 상관없는 문서를 왜 자기 빌딩에다가 그렇게 숨겨놨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의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명박 관련된 주변 자료들을 쭉 그동안 학습을 해오다 보니까 이명박이 굉장히 범죄에 대해서 천재적이고 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철학자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명민하게 굉장히 스마트하게 움직였다고, 돈에 대해서만은 스마트하게 움직였다고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의 이명박은 그거하고 무관한 것 같아요. 완전히 정신적으로 멘붕인 거지. 그래서 지난주에 검찰에 출석하는 그 순간 이미 정신은 이미 다른 나라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세울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법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제가 주장했던 그 이상주라는 그 삼성전자 전무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움직일 수 있는 판을 짜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한테는 그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에이킨 건프가 무료 변론을 해줬든 뭐 다른 데서 내 소유로 있던 이명박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이명박이잖아요. 영포빌딩이. 그러면 그 영포빌딩에서 어떤 청와대 문서가 나왔든 그게 내 재직 시절에 작성된 문서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내 발언이 중요한 거지. 부끄러움이 없나? 그 부끄러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하고 연관됐는데 거기에 부끄러움이 왜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부정을 하면서 전체적인 재판까지 가는 시간뿐만 아니라 재판 그 자체도 최대한 시간을 길게 연장시키는 전략 말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전략을 짤 시간이 필요한 거죠. MB한테는. 지금 검찰에 출석하는 그 순간 너무 쫄아가지고 가슴이 사막처럼 말라버렸어요, 진짜. 그동안 수많은 언론에서 많이 다뤄왔지만 이명박의 성공신화라고 알려졌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명명백백하게 범죄 형태였다, 범죄자였다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인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요.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취소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변호인의 참석 여부와 구인영장 집행 등을 놓고
종일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 심사가 열리면 변호인단이라도 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서류 심사로 진행하면 변호인단이 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사실상 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 영장을 법원에 반납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사를 그대로 진행할지 아니면 신문 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지 다시 구인 영장을 발부할지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일단 내일로 예정됐던 심사 기일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열리지 않는다면서도 서류 심사 형태로 결정되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내일이라도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자료와 법리 등을 검토해 신문 절차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내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강제로 이 전 대통령을 영장심사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특별한 경우엔 당사자 없이 검사와 변호사만 참석해 영장심사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는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검찰이 집행해 당사자를 법정에 데려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이 모두 명백하게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히면 통상 서류만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심사 포기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는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변호인단은 출석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법정 영장 심사 없이 서류 심사로 결정하겠다고 내일 법원이 결정하면 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 밤이나 모레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법정 영장 심사 일정을 다시 잡는 경우엔 모레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법정 영장 심사가 열리더라도 불출석 의사를 밝힌 전직 대통령에 대해 다시 구인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가 아닌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의 금품 전달은 대선을 몇 달 앞둔 2007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을 시켜 서울 방배동의 건물 주차장 등에서 최 회장으로부터 5번에 걸쳐 모두 5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최 회장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최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몇 차례 골프를 함께 쳤습니다.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최 회장은 골프를 치다 대운하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청탁을 했습니다. 이후 대보건설은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으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해 2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12년 7월 4대강 사업에서 공을 세웠다면서 대보건설 임원 2명에게 석탑 산업훈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5억 원에 대해 사전 수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던 상황에서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 조사에선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이 전 대통령 개인의 민원 해결소 역할을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청와대 총무기획관실과 법무비서관실 공무원을 동원해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리서치 회사에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었잖아요. 이때도 이명박은 리서치 회사 대표하고 형 이상은에게 허위 증언을 할 것을 계속 말 맞추기를 그때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96년부터라고 쳐도 2006년까지 10년이에요. 네. 은폐하고 인멸할 게 너무 많아. 다 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 반증이 저는 용포빌딩에서 나온 그 5년치 자료도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증거는 완벽하게 인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사실 이게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졌냐 하면 양재동에 가면 현대기아차 사옥이 있어요. 네. 예, 큰 트윈빌딩. 원래는 현대자동차 사옥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옆에 똑같은 거 건축 허가를 이명박 서울시장이 내줘요.
그게 서울에서 톨게이트 들어올 때 항상 보이는데 네, 정말 예. 디자인 정말 못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구림의 끝장이죠, 진짜. 그때 현대그룹의 그게 굉장히 큰 사업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사옥을 만드는 게 그렇게. 그런데 그거를 이명박이 서울시장일 때 그거를 허가를 내주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검사들이 뒤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불거지니까 본인이 그거를 증거인멸을 시도한 거고요. 이제 김제로 게이트라고 그러는데 원래 좀 김제로 게이트는 아니고 이거 다시 이름 붙이면 이명박 게이트가 맞을 것 같아요. 그 당시부터. 그 당시 수사 라인업이 박영수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으로 수사를 총지휘했고요. 윤석열 지검장이 그 당시에 수사팀이었어요. 일선 검사. 한동훈 3차장도 수사검사였고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 있죠. 이분이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수사 단계를 조절을 했고요. 이 핵심 인물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윤석열 지검장을 비롯해서 그 MB 수사팀은 한 명 한 명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MB 전문가들이겠네요. 그러면 다수 전문가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선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 당시에 수사가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된 게 그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담당자가 의문의 자살을 해요. 근데 자살한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네. 네. 그 당시에 의문의 자살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살을 당했는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명박 부하였죠. 그 사람이 자살을 하면서 이 수사가 흐지부지 된 케이스였는데 그러니 12년 동안 이제 이 보충된 증거 자료들 그리고 이번에 2차에 걸친 압수수색에 의한 자료들 어마어마하게 쌓였을 거라고요. 그리고 항상 그 삼성동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말 맞추기를 하던 이때부터는 다스의 주인은 김재정, 이상은이다. 다스와 이명박은 무관하다. 이거를 뭐 거의 외워라. 이렇게 던져주면서 세뇌 교육까지 시키고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다스 임직원들한테는 별도로 말 맞추기 교육 시간을 따로 가졌다고 하죠. 근데 결국에는 그 교육을 받은 임직원이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입사하자마자 3개월 만에 알았다. 누군가는 입사하고 이틀 만에 알았다. 이러면서. 아니 사실 내가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이 회사 사장이 누군지 이거를 굳이 직원들한테 주입식 교육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살 만한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바보 같은 짓이 아닌가. 이렇게 드러난 사건들이 사실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증거인멸의 우려. 그러니까 이런 교육까지 시켰다는 것까지 밑에 이제 김백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불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정말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라도 잡아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이 만든 거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번 한 20여 시간 조사를 했죠. 네. 이때 검찰에서는 해도 너무하더라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올 만큼 이명박이 조사를 받는 동안에 지나치게 모르겠다, 나는 모른다, 이 모르쇠 전략을 구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MB 입장에서는 진짜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사건의 실체적으로도 그렇고 검찰이 질문하는 것 중에 혐의를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라도 인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가 다 무너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다른 사건들과 분리될 수 있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 이 정도는 다른 사건들하고 커넥션이 크지 않기 때문에 떨어뜨려서 인정하더라도 뭐 핑계거리가 있을 줄 몰라도 나머지 뭐 뇌물이라든지 그 비자금이라든지 다스와 관련된 건 지금 제기되고 있는 혐의 중에 단 하나라도 인정하는 순간 나머지가 도미노처럼 싹 다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뭔가 김윤옥에 대한 것만 윤옥이 너 먼저 들어가. 아니 지금 이명박한테는 뭐 이윤옥 뭐 이시형 이런 이명박은 현대그룹에서 직원 생활을 하다가 사장까지 갔죠. 사장 회장까지 갔나? 네, 그러면서 그 하청업체의 자금을 갖고 그 하청업체를 차려서 그 자금을 갖고 시장도 하고 대통령까지 한 성공한 흑수저. 그러니까 지금은 이명박이 지 실력으로 현대건설 사장이 됐다고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 많죠. 그 당시 태진아가 현대사를 바꿨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당시 현대건설 사장 와이프가 외도를 하는 바람에 현대건설 사장 자리에서 쫓겨난 그 당시 사장 자리에 당시 부사장이었던 이명박이 그냥 운 좋게 그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 사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 현대차그룹 회장인 정몽구하고 짬짬이가 대단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렇게 현대건설 사장이 된 이후로 정몽구 회장하고 이명박하고 2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 동생 하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대건설을 비롯한 현대그룹 전체의 건설 사업을 정주영 회장이 기획을 하고 그 기획안을 집행을 할 때 손발 역할을 해줬던 게 이명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동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의 모든 건설 사업이 돌아갈 때 정몽구와 이명박이 그렇게 사이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죽고 난 이후에 현대차 그룹을 차지하게 되면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명박의 이해가 남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이 그리고 나서 현대건설 대표를 지내다가 정세용 현대자동차 회장과 뜻이 맞아서 하청업체 설립을 제안을 받고 여기에서 이제 다스를 만드는 겁니다. 다스의 전신을. 그러면서 김성우 전 다스 사장에게 실무 작업을 지시해서 87년에 큰형과 천안 명의로 다스를 설립을 하게 합니다. 이게 밝혀진 사항이에요. 검찰 수사 결과. 다스뿐 아니고 뭐 가평, 별장, 옥천, 임야, 뭐 이천동 상가, 부천 공장 등등등이 다 차명이다. 친인척 명의를 빌린 MB의 차명 재산이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가도급 업체에 다스가 허위 일감을 주는 방식으로 비자금 339억 조성했고 이명박이 이 중 상당액을 정치권을 입진을 다지는 데 쓴 거예요.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하는데 비자금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지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필요할 때마다 언론인들에게 촌지를 사용한 거죠. 이 돈은 아까 언론에게 뿌립니다. 월 4천. 예, 그런 식으로 돈을 뿌렸고요. 여론조사 등 선거 비용, 그 다음에 동료 국회의원에게도 또 뇌물을 줬어요. 어딘들 안 줬겠나. 그 다음에 이시영의 전세보증금, 결혼비용 이런데 다 이 비자금을 사용한 거예요. 개인적인 용도로도 많이 사용한 거죠. 이거 뭐 굉장히 좀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거는. 아들이 조 단위의 매출을 나오는 기업의 전무인데 전세금을 부모가 아직까지 마련해줘야 되는 이런 현실. 얼마나 그 부모 사랑이 지극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MB가 대통령이 될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그 당시 수사 검사 등등이 이제 쪼여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 증거인멸을 지시를 시작을 한 거고요. 이제 정호영 특검이 120억 원 횡령 사건 격리 직원 그 건을 적발했는데 불구하고 묻으라고 한 게 이명박이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자기가 100년 만년 대통령 할 줄 알았나? 어떻게 그런 짓을 그렇게 겁없이 했는지. 지금 그 영법빌딩에서 나왔다는 기록물들을 봐도요. 불법 사찰 문건이 나온 것 중에 보면은 사찰 대상에 4대강 반대 환경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전교조, 진보교육감, 종교계, 공영방송, 연예계 인사, 인터넷 커뮤니티, 야권자치단체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등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또 우리 방송에 많이들 나오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때 당시 항상 처음부터 우리가 실명을 쓰지 않고 방송을 했던 이유. 아무도 모르는 주택가에 이렇게 녹음실을 만든 너무 많은 정보를 누설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당시에 다 되게 무서웠던 시절을 다시 돌아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오싹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가끔 푸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새벽에 녹음실에서 나오면 건장한 남자들이 주위에 서성거릴 때. 왜냐하면 주택가에 그런 사람들이 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새벽에.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었다. 아, 저는 그러면 그런 위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새벽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지원하게 시킨 게 대표적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이명박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이명박을 구속해야 한다고 밝힌 핵심 이유가 바로 조직적 증거인멸과 말맞추기인데요. 역할을 나눠서 허위 진술 연습까지 했다고 하는 거 보면 참 각하는 꼼꼼하다. MB는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또 연습을 했다는 시점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라고 해요. 그럼 이게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불법이고 위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평소에 계속 준비를 해놓는 거죠. 이것은 진실이다. 이것은 나는 거짓말이 아니다. 지금 그 검찰 수사에 나온 상황들을 보면 이명박이 다스에서 비자금을 형성해서 정치자금화해서 그것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던 그것이 쭉 유지되어 오다가 대선을 앞두고 그거를 본인에 의하면 나는 큰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걸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명박이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스에서 관계된 불법 자금, 정치 자금 모으던 그것들을 스톱을 시켜요. 대통령 나가기 전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대통령을 꿈꾸기 때문에가 아니고 사실은 그 시기에 현대그룹에 대한 비자금 조성
특검이 들어갔어요. 그 특검이 들어갔었을 당시거든요. 그러면서 현대그룹에서 관계된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나오고 시작하고 검사들이 그 자료들을 파헤치면서 다스에까지 이게 쭉 가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2006년 그때 그 단계에서부터 이미 증거인멸에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였고요. 아, 그러면은 그 국밥 먹으면서 조사받았던 그때 이미 쫄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2006년도부터 이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증거인멸을 준비하고 시도를 했고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특검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누구예요? 지금 중앙지검에 계신 분들이에요. 윤석열 지검장.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박영수 특검 있죠. 국정농단 특검. 이 박영수 특검도 그 당시에 특검에 소속돼 있었고요. 윤석열 지검장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 팀들이 현재 수사하는 주체인 거예요. 12년 동안 내공을 열심히 쌓았겠는데. 이를 갈았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수사를 하다 중간에 흐지부지 됐거든요. 이명박이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물 건너간 상황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이명박은 증거를 은폐시키는 작업을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이렇게 말 맞추기를 시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다스가 만들어진 80년대가 이명박의 돈으로 시작을 한 거라고 지금 검찰에서는 밝혔어요. 그래서 다스라는 회사가 시작할 때부터 대부기공이 시작할 때부터 이명박의 돈으로 시작을 했고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던 건데 2006년도까지 오면서 어마어마하게 그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정치 자금을 다스를 통해서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이제 대통령 선거 앞두고 특검이 들어가고 하면서 겁이 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꼬리 자르기가 들어간 거죠. 이게 이명박이 한 짓이 수사기관으로서는 정말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참고인으로라도 경찰이나 검찰에 한번 소환이 되면 제일 먼저 주의를 주는 게 사건 관련자들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안부 확인차라도 연락하지 말라고 해요. 이게 전체 사건 그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괜히 오해받는다. 그래서 이 사건 관계자들이 지금 현재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주요 혐의자가 누구고 그리고 참고 진술인들이 누구 있는데 이분들하고는 되도록이면 연락하지 마라. 괜히 연락했다가 오해받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굉장히 난처해진다. 그런 주의를 먼저 주거든요.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건 관계인들끼리 이렇게 짜맞추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괘씸죄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박히는 건데. 2006년부터 예. 증거인멸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1996년 4월 총선에서도 다스 자금을 동원해서